자, 그 다음에 이제 터미널 인도 가격, 인도 조건부터 한번 봅니다. 그래서 이제, 터미널 인도는, delivered at terminal. 그래서 우리가 DAT라고 표시하죠. 터미널 인도라는 것은 물품이 도착 운송 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입니다. 양하. 그러니까, 랜딩, 즉, 언로딩 된 상태입니다. 지정 목적항이나 지정 목적지의 지정 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였는데 매도인이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경우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 그래서 터미널은 여기서 말하는 터미널은 부두 또는 창고, 컨테이너 장치장, CY죠. 컨테이너 야드 또는 도로, 철도, 항공 화물의 터미널과 같은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또 루프가 지붕이 있고 없고의 유무는 따지지 않습니다. 매도인은 이런 이제 것들을 이런 조건에 항해서 인수인계하면 되는 거죠. 결국 이제 그러나 이제 인코텀스 2010 조건 중에 이렇게 양하하는 상태로, 즉 내려놓은 상태로 인도하는 조건은 터미널 인도 조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delivered at terminal, 이것은 이제 터미널에서 보통 이건 상차, 즉 양육할 수 있는 상태, 즉 양화할 수 있는 상태, 즉 처분할 수 있는 상태로 놔두면 되지만 이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내려두어야지 매도인의 임무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터미널 인도란 것이 물품이 도착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화된 상태로 지정 목적항이나 지정 목적지의 지정 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이는 때 매도인이 인도한 것으로 되는 것을 말한다. 처분하라는 것은 그것을 처분할 수 있는 상태죠. 처분할 수 있는 상태로 놓여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을 한번 보면요. 물품 인도, 즉 위험이 이전되는 순간은 도착 운송수단에서 내려서 지정 목적항, 그죠? 의 지정 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하에 두는 순간 물품이 인도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때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으로 위험이 이전된다고 봅니다. 그죠? 근데 이제 지정 목적항은 또는 지정 목적지를 의미하기도 하죠. 그죠? 목적항은 지정 목적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매도인은 이때까지 어떤 비용을 부담하느냐,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X워크부터 보면 공장 인도 가격부터 보면 거기서 수출 통관비, 그 다음에 다시 적재 비용, 그쵸? 그 X워크에서 운송수단에 다시 적재했죠. 그 다음에 지정 목적지까지, 지정 목적지는 지정 목적항을 이야기했죠. 까지 이제 운송비 플러스 보험료, 그죠? 거기에다가 도착지, 그죠? 도착지의 하역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지정 터미널까지 운송비, 그 다음에 지정 터미널에서 하역비까지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터미널 인도 가격 같이 지금까지 쭉 했던 이러한 조건들은 모두 복합 운송용입니다. 그죠? 복합 운송용. 그래서 그것이 이제 단일 운송이든 복합 운송이든 상관없이, 그 다음 그것이 이제 부두, 즉, 해상 운송을 포함하지 않고를, 관계하지 않고 모두 적용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X워크부터 해서 수출 통관비, 자, 공장 인도 가격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수출 통관비도 결국은 누가 돼야 되는 거죠? 이때도 매도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수출 공장에서 물건을 들어서 특정 운송수단에 로딩하기까지의 적재 비용, 그 다음에 이 운송수단이 한국까지 가는데 필요한 비용, 그죠? 그 다음
그 끝에 이제 보험료 플러스 운송비가 포함되겠죠. 그다음 그 지정 항구에서 뭐 항구도 괜찮고 또 뭡니까? 항구도 상관없고 공항도 상관없겠죠. 그다음 도착지 하역비 플러스 자 거기서 다시 항공이든 해상 운송이든 지정 터미널까지 즉 부두에서 하역해서 다시 이것을 터미널까지의 운송비 플러스 지정 터미널에서의 하역비까지입니다. 그죠? 그것이 매도인의 비용 부담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요 내용을 보면 물품이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화된 상태로 즉 양화됐다는 것은 언로딩 된 상태입니다. 내려진 상태로 지정 목적항 또는 지정 목적항의 지정 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였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이때를 우리가 터미널 인도, 즉 도착 터미널 인도다. 즉 delivered at terminal이라 해서 DAT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이제 매도인의 비용 부담과 물품의 인도의 위험 시점을 같아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제 도착 인도 delivered at place DAP죠. 그래서 이제 도착 인도 조건은요. 지정 목적지에서 운송 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일 때 매도인이 양도한 것으로 되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은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지정 목적지에서 도착 운송 수단의 양하 준비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둔다. 이 말은 결국은 목적지, 즉 원하는 목적지까지 싣고 가서 그곳에서 내리진 않고 내릴 수 있는, 즉 매수인이 그것을 처분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은 내릴 수 있는 상태로 두면은 그것이 이제 물품을 인도한 것으로, 즉 위험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넘어간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자, 이때 이제 매도인의 비용 무담 범위를 보면요. X워커, 그죠? 자, 공장 인도 가격에서 수출 통관해야 되잖아요. 누가 수출 통관합니까? 매도인이 해줘야죠. 그럼 매도인이 수출 통관비가 들 거고요. 그 다음 매도인이 공장에서 그것을 운송수단에 실는 데 필요한 비용, 즉 적재 비용 플러스 지정 목적지까지의 운송비 플러스 보험료를 내죠. 지정 목적지는 여기서 뭐 공항도 될 수 있고 또는 항구도 될 수가 있겠죠. 거기에서 도착지에서 또 다시 내리고요. 그죠? 이제 여기에서 다시 지정 목적지까지 운송비입니다. 그죠? 결국 이제 도착지 하역비라는 것은 이제 도착지의 항구나 공항에서 로딩, 업로딩 하는, 그죠? 비용 플러스 여기서 다시 F레이스니까 매수인이 필요로 하는 지역까지 운송하는 데 필요한 운송비를 부담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나 delivered at place는 delivered at term이라고 달리 어떻게 양하하지 않습니다. 양하 준비 상태입니다. 양하 준비 상태로 넣어두면은 그것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전한 것으로 되고 위험의 범위가 이전되고 이제 이 이후부터는 랜딩 즉 언로딩하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매수인이 지는 것을 말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물품이 지정 목적지에서 도착 운송 수단에 실린 채, 그죠?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넣는 것을 말하겠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수입 통과는 그럼 매수인이 해야 되는 거고요, 그죠? 그다음에 도착항이라는 것은 지정 목적지까지는 보세 운동, 즉 수입 통관 없이 운송한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 부분을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delivered at phrase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부산까지라고 하잖아요. 그럼 부산까지, 부산의 뭐 양산 보세 창고까지 이렇게 했을 때, 보세 창고까지 했을 때는 우리 항구에 내려서 이제 내린 상태에서 운송하는 거죠. 어디까지? 양산에 있는 보수 창고까지.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반입, 국내 반입이란 말이 있고 보세 운송이란 말이 있습니다. 보세 운송이란 말은 수입 통관을 거치지 않는 물건을 운송하는 것을 우리가 보세 운송이다. 보세 운송, 즉 아직 세금이 부여되지 않은, 즉 세금 통과를 하지 않은 상태의 상품을 운송하는 것을 우리가 보세 운송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경우가 많죠. 자, 배가 오기 전에 수입자가 벌써 수입 통관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물건은 항구에 내리지 말자 바로 보세 운송이 아니라 커스텀 라인을 통과한 것이기 때문에 국내 반입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국내 반입이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내 반입이 된 것하고 보세 운송의 차이는 커스텀 라인을 통과했느냐 통과하지 않았냐는 겁니다. 그래서 커스텀 라인은 것은 물리적인 라인이 아닌 추상적인 라인이죠. 예를 들면 커스텀 라인이 물리적인 라인이라면은 국내 한국 땅에 물건이 들어오기 전에, 항구에 도착하기 전에 세금이 정산되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렇지만 커스텀 라인은 어떤 물리적인 테리토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그죠? 물리적인 어떤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인 겁니다. 결국은 세금이 정산되었느냐, 정산되지 않느냐의 차이고, 그것이 국내에 들어와 있고 들어와 있지 않고는 기준이 되지 않는 겁니다. 국내에 들어와 있더라도 보세 창고라는, 즉 세금이 정산되지 아니한 물건을 모아두는 특별한 구역 안에 있을 때는 그것은 아직 반입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중개무역이라는 거 있죠. 제3국 무역. 그러니까 자국의 상품이 아닌 타국의 상품을 다른 타국 제3국에 수출하는 행위도 역시 그 물건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보세 창고에 두고 계약이 성립되면 거기서 바로 해외로 보내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물리적인,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러한 테리토리를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반입이다, 반입이 아니다 이렇게 기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 우리가 보세 운송을 하면은 그것이 국내에 들어와 있더라도 반입되지 않는 거죠. 보세 창고에 있는 한. 그 차이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세 운송을 한다는 의미는 그것이 아직 세금이 정산되지 않은 채 국내의 특정 장소인, 즉 보세 창고로 이동한다라는 이제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은 매도인은 통관을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수입 통관은 매수인이 하기 때문에 매수인이 지정해 놓은 보세 창고까지 운송을 해주는 비용만 부담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보세 창고에 가서도 그것을 내려줄 필요는 없는 거죠. 자, 보세 창고에서 또는 내릴 수 있는 상태로 준비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러한 그 준비만 해주는 상태가 되었을 때를 우리가 인도했다. 이렇게 이제 하고, 또 매수인은 물건을 인수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걸 뭐 매수인이 안 가져가서 인수를 안 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상태가 되면 인도한 것으로 간주가 되겠죠. 그죠? 그 사람들이 뭐 고의로 안 가져간다 해서 인도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자,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입 통관의 의무는 매수인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도착항 또는 도착공항에서 지정 목적지까지 보세원, 지정 목적지란 것은 이제 보세 창고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통관 없이 운송합니다. 통관의 의무는 수입자가 갖고 있습니다. 매수인이 갖고 있다. 자, 그 점을 여러분들 이해하고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죠? 자, 이제 관세 지급 인도입니다. Delivered Duty Paid, DDP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관세 지급 인도는 수출 통관된 물품이, 자, 통관했습니다. 누가 통관하죠? 통관도 매도인이 합니다. 아까 이야기하는 DAP하고는 달리 DDP는 관세 부담, 즉 통관 역시 수출 통관 또는 수입 통관 역시도 누가 합니까? 수출 통관과 자국에서의 수출 통관과 그다음 수입국에서의 수입 통관까지도 매도인이 책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 통관했어요. 통관하고는 수입 통관할 때 관세라든지 부가세라든지 또 거기에 따르는 상품에 따르는 제반 수입국에서의 비용들을 수출자인 매도인이 지불을 하고 그것을 수입자가 원하는 지역까지 딜리브드 합니다. 대신 아까 앞전에 이야기한 DAP와 달리 DDP에서도 어떻게 한다고요? DDP에서도 거기에 대한 하역은 하지 않습니다. 그죠? 하역은 하지 않습니다. 자, 하역을 하는 유일한 텀스는 뭐냐면 바로 DAT입니다. 하역을 하지 않고 그냥 상차된 상태로, 즉 양하 준비된 상태만 유지를 시켜줍니다. 양하 준비된 상태를 유지시켜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최근에 특송, 국제 특송 같은 거 있죠. 우리가 가장 잘 알려진 것이 뭐 DHL이나 UPS나 FedEx나 뭐 이런 국제 특송, 그 다음에 국내에는 우리가 우체국 특송이란 것이 있죠. 자, 이러한 서비스들은 어떻게 합니까? 수입 통관 해줍니다. 그죠? 수입 통관 누가 해주죠? 그래서 next day delivery라든지 뭐 extremely delivery 하면은 뭐 그것뿐만 아니라 door to door를 했을 때는 그거를 수입 통관해 가지고 그죠? 통관해서 그 통관된 것을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갖다 줍니다. 그죠? 그 수입자에게 갖다 주죠. 자, 받을 사람에 갖다 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이 DDP는 누가 정산을 합니까? 누가 매도인 즉 수출자가 정산을 하지만 우리가 특송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죠? 특송 같은 경우는 통관은 매도인이 하게 하지만 DHL이나 UPS나 FedEx가 하지만 통관에 소요된 비용, 즉 관세나 부가세 및 제반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그것은 매수인, 즉 수입자가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수입자한테 청구서를 주면서 관세 및 부가세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받아가죠. 자, 그 점은 우리가 관세 지급 인도인 Delivered Duty Paid 하고는 차이가 있죠. 그죠? Door to Door까지는 해주는데, 그죠?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한다? Delivered Duty Pay하고 달리 뭐 어떻게 관세 및 부가세 및 제반 비용에 관한 비용은 다시 대행만 해줄 뿐이지 받아가는 거죠. 그죠? 그것이 이제 DDP와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한 이제 뭔가 조금 차이점이 있고요.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통관해서 그럼 이 매도인이 관세나 부가세를 지급하지 않았다면은, 그죠?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관세청은 이 부가세나 관세를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느냐, 이겠죠? 그죠?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느냐? 그러면 그것을 청구하는 대상은 수입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관세청은 관세를 징수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관세란 것은 수입 물품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과되는 것이. 그래서 수입 물품의 주체는 수입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DDP에서 매도인이 관세를 지급하지 않을 때는 그 관세에 대해서 세관은
수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조금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좀 더 이제 보면, 수입 통과된 지정 목적지에서 도착 운송 수단이 양어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두면은 매도인의 비용 부담은 끝나고요. 그래서 내리는 것은 누가 한다? 자기 집에 도어투도어 돼서 내리는 것은 누가 한다고요? 매수인이 합니다. 자, 그러면 그때까지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엑스워커, 그죠? 플러스 수출 통관비, 그 다음에 거기 공장에서 적지 않은 적재 비용, 운송수단에, 그 다음 거기에서 한국까지 가는 지정 목적지까지의 운송비 또는 보험료, 그죠? 뭐 지정 목적지가 그것이 이제 항구도 될 수 있고 공항도 될 수 있고 또는 육로로 한다면 또 무슨 트럭들이나 트럭킹 컴퍼니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렇겠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목적지까지 와서 도착지의 뭐 터미널에서의 하역비, 그 다음 또 다시 이것을 지정 목적지까지 운송비에다가 수입 통관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입 통관비, 그죠? 수입 관세, 부가가치세 등을 이제 지급을 할 의무가 모두 누구에게 있다? 매도인에게 있다라고 매도인이 있겠다라고 정리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아까도 얘기다시피 양하 준비된 상태로 인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양하 준비된 상태로 인도하면 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DTP에서는 수출 통관도 매도인, 그 다음에 수입국에 와서 수입 통관조차도 매도인, 실제로 매도인이 하지 않고 매도인하고 어소시에이션 되어 있는 포워드들이, 그죠? 포워드들이 자기네들의 파트너들하고 같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예를 들어서 수출업자가 와 어소시에이션 되어 있는 포워드가 수출업자의 지역에 있죠. 근데 이제 포워드들은 보통 파트너십을 이렇게 맺고 있기 때문에 수입주의 파트너십이 있는 포워드에게 통관 의뢰를 하고 수수료를 주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수입 통관지에 있는 포워드들이 수입 통관을 다 해주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다시 수수료를 뭐 청구하겠죠. 이제 그런 방식이 되겠죠. 그거는 어쨌든 간에 매도인과의 관계고, 매수인은 자기가 지정한 장소까지 물건이 오면 그것을 내리는 비용을 부담하면 되는 겁니다. 그 위에 나머지 비용은 모두 매도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조건이 바로 duty paid, 즉 delivered duty paid. 자, duty가 paid된 상태로 delivered 된다. 즉 세금이 정산된 상태로 목적지까지 운송해 주는 조건이죠. 그죠? 그것을 우리가 duty paid, 즉 DDP라고 한다. 라는 것을 이제 정리를 이제 해 놓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은 모든 운송수단에 적용되는 조건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해상 운송에만 사용되는 조건들입니다. 그죠? 해상 운송에만 사용되는 것. 자, 우리가 이제 많이 들었죠. FAS입니다. 그것은 이제 Free Alongside Ship입니다. 여기서 free라는 것은 duty와 cost가 free하다는 뜻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alongside ship이라는 것은 alongside라는 것은 선척을 이야기합니다. 즉 측면이란 뜻이죠. 그래서 ship의 측면, 즉 선척에 놓아두면은 그것으로서 위험이 이전되고 비용이 이전되고, 즉 위험과 부담이, 매도인의 위험과 부담이 면제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FAS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디스크립션을 보면요, 선척 인도는 물품이 지정 선적항에서 매수인에 의해서 지정된, 자, 요거 중요합니다. 매수인이 이때는 F 조건에서는 선박의 수배를 누가 하냐면 매수인이 해야 됩니다. 매수인이, 알겠죠? 그 다음에 X워크에서는 이것은 협의해서 누가 선박을
잡을 것인가? 누가 선박을 우리가 보통 이거를 갖다가 뭐 수배한다 이런 이야기 한대요. 수배한다는 사람을 뭐 범죄인을 잡는다는 같은 뜻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통 선박을 수배한다는 선박을 잡는다, 선박을 예약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어쨌든 선박을 예약하고 선박을 예약하는 것은 누구의 의무냐면 F 조건에서는 그것은 배수인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인이 어떤 선박을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하면은 매도인은 그 지정된 선박의 측면, 즉 선척, 즉 선박이 있다면 선박이 그 물건을 실을 수 있는 어디까지요? 부두까지, 그죠? 그 부두는 이제 선박 옆에도 될 수도 있겠지만은 CY, 즉 컨테이너 야드에 갖다 놓는 것도 되고요. 어쨌든 선박이 나중에 와서 그 물건을 실을 수 있는, 그죠? 그 위치에 갖다 놓는 것까지, 그때까지의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것을 우리가 선척인도다, 즉 pre-alongside ship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본선의 선척, 즉 뭐 선척은 원래는 alongside ship은 배 옆이란 뜻인데요. 그건 부두도 될 수 있고 바지선은 왜 그러냐면 나중에 큰 배로 옮겨갈 때 우리가 배들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항구에 따라서 배가 항구에 들어올 수 있는 배가 있고요. 그래서 항구의 수심이 얕다면 큰 배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배까지, 큰 배까지, 간선들, 작은 선들, 작은 배들, 즉, 바지선에 싣고 가서 거기서 바지선이 크레인으로 다시 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이제 부두가 아닌 바지선이 선척이 되는 거겠죠. 그죠? 어쨌든 부두 또는 바지선에 놓이는 때에 매도인이 이제 그것을 매수인에게 인도한 것으로 되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알겠죠? 자, 그래서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은, 즉 물품이 멸실되었거나 또는 손상되었을 때의 책임은 누가 지느냐 하면은 이제 그때까지, 즉 선척에 놓기 전까지는 매도인이 지고 선척에 놓은 후에는 매수인, 그 이후에 발생하는 멸실이나 위험은 모두 사는 사람이 감수합니다. 그죠? 이것은 또 한편으로는 어떤 파손이나 이러한 것들이 발생했을 때 결국 보험에 대해서 그 보험을 누가 청구할 수 있느냐라는 주체가 되기도 하죠.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배가 선척이 놓이기 전에 사고가 나오면 매도인이 그 보험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도한 이후에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그 보험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은 어떤 것이냐는 것을 정해놓은 것이 바로 인코텀스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은 물품이 선척에 놓인 때에 이전하여 매수인이 그러한 시점 이후의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자,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의 선척에 둔, 자, 결국 누가 배를 지정하는 것은 매수인이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배를 지정하는 것은 매수인이 한다. 자, 그 다음에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에 선척에 두면 된다고 몇 번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는 뭐 선척에 놓여 있는 물품을 제공할 수도 있겠죠. 미리 CY에 가 있는 물건을 팔 경우는 그렇겠죠. 그죠? 그러면 미리 있으니까 그까지 갖다 넣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비용 부담은 X워크 플러스 자, 수출 통관비, 수출 통과는 누가 합니까? 이때 수출 통과는 매도인이 하는 거죠. 그다음에 항구까지의 내륙 운임, 그죠? 항구까지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항구에 가서 선척까지의 부두 운임이죠. 선척이라는 것은 이제 CY에 둘 때, 또는 뭐 선박 옆에 둘 때는 어떻게 하죠? 선박 옆에 놔둬야 되죠. 놔둬야 되니까 이제 크레인으로 이제 뭐 내리는 운임, 뭐 이런 것까지요. 그죠? 어쨌든 간에 이 부분도 내릴 때까지의 운임, 그죠? 부두 운임, 선척까지의 부두 운임,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이제 포함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그 다음 이제 주요 내용은 보면요. 부두의 바지선에 놓던가 또는 본선에 놓은 물품을 즉
본선이 지정한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의 선척의 까지의 비용입니다. 그죠? 선척까지의 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국 이제 여기서도 선척에 내려놓아야 되기 때문에 하역에 대한 하역, 즉 언로딩에 대한 비용도 포함이 되겠네요. 그죠? 아까 DAT처럼, 그죠? DAT처럼 이제 그것도 내려놓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부분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자, 이제 다음 부분은 뭐냐면요. 자, 본선 인도입니다. 즉, pre-onboard. 우리 이것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FOB 이렇게 합니다. 그죠? 이거에 이제 수출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이제 비용이죠. 텀이죠. 그래서 본선 인도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FAS하고 틀린 점은 뭐냐? 요거는 본선에 로딩을 할 때, 자, 로딩을 해줌으로써 어떻게 되냐고요? 로딩을 해줌으로써 비로소 권리가, 즉 의무가 소멸하는 겁니다. 어떤 의무? 위험의 의무와 어떤 의무? 비용의 의무. 누구의? 매도인의 위험과 매도인의 비용이 매수인으로 이전되는 시점이 바로 온보드 할 때, 즉 배에 실었을 때입니다. 본선에 인도할 때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보면 정리를 해보면, 자, 본선 인도는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 선적항에서 매수인에 의하여 지정된 본선에 적재하여 인도하거나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는 것을, 자,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에 이전되죠. 매수인이 그러한 시점 위에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봅시다. 본선 인도 조건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거죠. 그죠? CIF하고 더불어서 FOB 조건은 많이 사용되는 겁니다. 어쨌든 본선 인도에서 F로 시작하는 것도 아까 FAS와 같이 본선 즉 선박을 지정하는 지정 선박을 지정하는 것은 매수인이 한다. 그렇게 되죠. 그래서 매도인은 매수인이 지정된 선박에 적재해서 인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인도한다. 자, 원래는 이제 본선 인도 가격은 원래 선척을 이렇게 넘을 때 그 위험이 이전되는 것으로서 원래 의 뜻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판례로서 그게 좀 모호하죠. 그죠? 선척을 넘는지 안 넘는지 그걸 보는 것은 굉장히 좀 애매모호한 거죠. 그죠? 보는 관점에 따라서 틀리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보드, 즉 그게 본선의 보드에 딱 이렇게 안착이 되었을 때 딜리버드 된 거로, 그죠? 그것이 이제 프리 된 거로 모든 어떤 듀티와 그 다음 코스트가 프리한 거로, 프리하다는 것은 그거로부터 해방된다는 거죠. 그런 이제 관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매도인의 부담은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 적재, 그죠? 또는 본선에 적재된 물품을 그것을 매도할 때, 그렇게 이제 이미 적재되어 있는 것을 매도할 경우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소유주가 바뀌면서 뭐 이렇게 매도될 경우도 있겠죠. 근데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본선 인도다 이렇게 합니다. 자, 어쨌든 F 조건에서의 선척 수배는 배를 수배하는 의무는 누가 가지고 있다? 그것은 이제 매수인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X워크, 수출 통관비, 한국까지의 내류구님, 그 다음에 선척까지의 부두님, 플러스 본선에 적재하는 비용까지, 그죠? 그것을 모두 매도인이 부담한다. 이런 이야기겠죠. 자, 지정 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적한 본선의 적재, 그죠? 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물품 인도는 위험 이전,
본선 적재시죠. 그죠? 본선 적재시 위험이 이전된다. 지정 목적어까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해상 운송의 어떤 부담은 누가 합니까? 매수인이 한다. 자, 운송계약을 배를 수배하고, 그다음 목적지까지, 지정 목적지, 즉 자기 수입항까지 그 계약,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운송계약의 주체는 누가 하냐면 바로 매수인이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해상운임 및 보험을 부담하는 것도 매수인이 합니다. 그죠? 매도인은 100가지만 로딩 시켜주면 되는 거죠. 100가지만 로딩 시켜주면 된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잘, 확인합니다. 다음은 이제 Cost and Freight FCR입니다. FCR은 우리가, 매도인이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여 인도하거나 이미 그렇게 인도를 조달하는 것. 자, 이게 이제 운임 포함 인도는 어떤 식이냐면요. 요게 FOB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FCR하고 CIF는요. 위험과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아까 이제 요 부분하고요. 아까 모든 운송수단에 사용되는 아까 CPI하고 CIP 같은 경우요. 요 네 개의 조건은 위험과 비용의 이전 시점이 각각 다릅니다. 그 이외에 나머지 인코텀스는 위험과 비용 이전 시점이 거의 같았죠. 근데 요거는 위험과 비용 이전 시점에 요 네 개의 조건은 틀려집니다. 자, 어떤 점이 틀려지냐면요. 운임 포함 인도는 우리가 아까 FOB를 했었습니다. 그죠? 자, FOB는 본선에다가 로딩 해주면 끝나요. 그쵸? FOB는, 본선에다가 로딩을 딱 해주면 끝나요. 그죠? 끝나고 그때까지, 로딩할 때까지의, 본선에 실어줄 때까지의 비용과 위험 부담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틀린 점은 뭐냐면, 아까 이야기한 F 조건들은 FAS, FOB는 선박 운송계약, 즉 선박을 수배하고 선박을 예약하고 선박을 지정하고 그 선박과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는 매도인이 아니라 매수인입니다. 그래서 매도인은 매수인이 지정해주는 선박 옆에 갖다 두거나 그것은 FAS고요. 그 다음에 선박 위에다 실어주는 것까지만의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면 됐죠. 그건 이제 FOB였죠. 자, 그런데 요 cost and freight는요, 뭐에 대한 cost와 freight냐 하면은 운임과 거기에 따르는 비용을 이야기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cost and freight는 실어주고 본선에 싣고 그럼 FOB가 똑같죠? 자, 그런데 실어줄 때까지만 또 같은 점이 뭐냐면 거기에 FOB에 똑같이 위험은 실어줄 때까지만 부담합니다. 무슨 알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FOB하고 틀린 거는 뭐냐면 FOB는 실어줄 때까지의 운임만 부담을 했는데 까지의 비용만 부담을 했는데 이 그러니까 CFR은 the cost and freight라는 것은 요 CFR은 뭐가 틀리냐면요. 거기에다가 운임까지 부담을 해줍니다. 어디? 도착한까지 운임. 누가? 매도인이. 자, 그러면 어떠냐면 위험은 FOB처럼 실어줄 때까지만 부담하고 비용은 지정된 항구까지 가는 데의 비용까지 다 부담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플러스 F 조건에서는 FOB주나 FS는 배를 뭡니까 수배하고 운송계약을 맺는 것은 매수인이었지만 CFR과 뒤에 나오는 CIF에서는
이 배를 수배하고 배와의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누구냐면 매도인이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운송계약 체결하고 자기가 운임을 내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 점이 틀리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자 CIF는 보면은 거기에다가 CIF는 거기에서 뭘 첨가된 겁니까? 즉 배운임뿐만 아니라 뭐까지? 인슈런스, 즉 적하보험까지 누가 매도인이 지급하는 조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FOB하고 결국 그 CIF를 봤을 때 또는 CFR을 봤을 때 자, 차이가 뭐냐면 이것은 비용과 그 다음 책임의 이전 시점이 FOB는 똑같았죠. 그죠? 자, 그리고 11개의 인코텀즈 중에 4개를 제외한, 즉, 해상운송의 2개, 그 다음에 모든 운송수단에 사용되는 CPT하고 CIP, 요 2개. 즉, CPT도 여기에, CP2는, 뭐에 해당됩니까? CFR, 해상운송의 CFR에 해당되고요. CIP는 해상운송의 CIFR에 해당되는 거죠. 그죠? 요 4개는, 결국은, 시점이 틀린 거죠. 즉, 비용과, 그 다음에, 비용과, 위험의 시점이 틀리다. 그죠? 비용과 위험의 분기점이 틀리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훑어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cost and freight는 비용과 운임을 부담하는 건데요. 지정선적항에서 매도인이 지정한, 자, 매도인입니다. 매도인 스스로가 지정한 본선에 적재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매도인은 지정 목적항까지 그런데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임을 부담해야 됩니다. 자, 적재하고 운임까지 부담하는데 그럼 왜 적재란 말을 별도로 썼느냐 하면 책임은 여기까지입니다. 즉 위험 부담은 적재까지 하고 비용 부담은 어디까지? 비용 부담은 지정 목적항까지 즉 상대방 즉 수입국의 목적항까지 갈 때까지의 운임까지 체결한다. 운임까지 납부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지정선적항에서 매도인이 지정한 본선에 적재하고요. 매도인은 지정 목적항, 지정 목적항이라는 것은 수입국의 수입국의 항구를 이야기하죠. 까지 운송계약을 체결해야 되고 운임을 부담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총 운임 부담은 자, 엑스워크의 부담에다가 수입 총관비, 그다음에 이제 엑스워크가 들어가는 이유는 이제 포장비 같은 게 들어가죠. 포장비, 그죠? 자, 포장비 같은 거는 엑스워크에서는 이제 포장비하고 그 다음에 운송수단을 예약하는 거하고는 요것은 의무사항이 없습니다. 그 누가 하라는 의무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협의해서 쌍방이 협의해서 결정하면 됩니다. 엑스워크에서는 아시겠죠? 엑스워크에서는 자, 그래서 엑스워크 플러스 수출 통관비. 자, 물론 이 수출 통관비는 매도인이 해야 되겠죠. 한국까지 내륙 운임, 그 다음에 선적까지의 부도 운임, 그 다음에 또 뭐 본선 적재 비용, 그 다음에 지정 목적항까지 운임이다. 자, 근데 비용은 지정 목적항까지, 즉 상대 수입국의 한국까지 운임을 부담하지만 뭘 한다는 거죠? 위험은 바로 본선에 적재할 때 끝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지정선적항에서 매도인이 지적한 본선에 적재한다. 매도인은 지정 목적항까지 운송계약 체결 및 운임을 부담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물품 인도는 본선 적재시 한다. 물품 인도는 바로 위험을 이전하는 건데 위험 이전은 본선에 적재했을 때 위험이 이전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비용은 상대방의 항구까지, 그죠? 그 다음에 운송 체결의 의무도 매도인이 진다, 그죠? 자, 그래서 이것은 위험의 분기점과 비용의 분기점이 서로 다르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위험의 분기점은 본선에 적재할 때까지고 비용의 분기점은
상대방의 목적항까지, 즉 수입국의 목적항, 수입국의 지정된 목적항까지의 비용을 부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Cost, Insurance, and Freight, CIF죠. 자, 아까 그 CIF는 CFR에서 Insurance만 추가된 겁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조건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CFR하고 조건은 똑같은데 거기에다가 매도인은 인슈런스까지 책임을 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조건은 CFR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많이 사용되는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모든 수단에서 사용되는 조건 중에 우리가 CFR에 해당되는 것이 CPT고요. 그 다음에 CIF에 해당되는 것이 CIP가 됩니다. 그죠? 그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네 개는 결국은 위험의 시점과 비용의 시점, 즉 위험의 분기점과 비용의 분기점이 각각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